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조와 사마귀의 관계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마귀 수경선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조조에게 끝까지 등 돌린 수경선생입니다. 역사적 숨겨진 두 거물의 기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을 때 역사적 전면에 드러난 화려한 전투의 눈길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조조와 사마귀 두 거물의 만남은 역사 속에서 비록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팽팽한 기싸움이 존재했습니다. 천하를 무력과 법으로 통제하려는 절대 권력자 조조와 그 권력의 생기를 꿰뚫어보고 통제받지 않으려는 은자 사마귀. 소설 연회에는 나오지 않는 후한과 위진시대의 일화집 등 정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소리 없는 전쟁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서기 208년 가을, 조조가 남하하여 형주를 손에 넣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주의 명사들을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마귀의 이름이 조조의 참모 명단 맨 위에 오르게 됩니다. 조조의 평생 철학은 도덕성이 부족해도 능력만 있으면 뽑아 쓴다는 유재시거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재 감별사였던 사마귀를 얻는다는 것은 형주의 수많은 지식인 계층을 한꺼번에 흡수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조조에게 사마귀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최고의 인간 스캐너였습니다. 사마귀를 통해 형주의 인재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자신의 전쟁기계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귀는 조조의 이 도구적 인재관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아끼는 제자들이 조조의 패권전쟁에 소모품으로 끌려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마귀는 조조의 진영에 끌려갔으나 결코 책략을 내거나 관직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쓸모가 없는 노인네입니다. 라며 철저히 입을 닫고 버텼습니다. 이는 조조의 독점욕에 대한 노학자의 은밀하고도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조조는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던 예형을 죽게 만들고 오만한 공룡의 목을 벤 것이 대표적입니다. 조조의 진영에 들어간 사마귀 역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서슬퍼런 작두위에 선 것과 같았습니다. 조조는 사마귀를 극진히 대접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노인이 나를 진심으로 따르는가? 아니면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시험했을 겁니다. 여기서 사마귀는 예형처럼 날카로운 말로 조조를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유명한 호호투세수를 썼습니다. 조조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압박을 하든 그저 좋습니다.
다 옳습니다 라며 허허실실 웃어넘긴 것입니다. 이는 굴복이 아니라 철저한 무시이자 비협조였습니다. 조조라는 거대한 폭풍을 맞받아치지 않고 비껴가게 하여 조조가 칼을 휘두를 명분조차 주지 않은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조조는 칼로 천하를 쥐려는 패도의 인물이었고 사마귀는 물러서서 시대를 관장하는 은자의 철학을 가졌기에 조조는 그를 곁에 두고도 마음대로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압박이 극에 달했던 서기 208년 겨울 조조는 사마귀를 자신의 마차에 태워 최고로 곱은 자리에 앉혀 천하통일의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귀는 조조의 진영에 합류하자마자 의문의 병사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사마귀가 조조의 강요와 압박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했거나 혹은 조조의 전쟁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길을 택했을 것이라 추론합니다. 끝내 조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채 숨을 거두고서 조조에게 끝내 가질 수 없는 거목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의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조조는 사마귀를 소나기에 넣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사마귀가 길러내어 세상에 내보낸 제자들은 조조의 평생 대적이 되어 적벽에서 조조를 불태웠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사마귀와 성씨가 같았던 조조의 핵심 참모 사마의의 가문이 훗날 조조가 피로 세운 위나라를 통째로 찬탈하여 집어삼켰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조조의 오만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대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조조와 사마귀의 숨막히는 대립은 18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근하고도 슬픈 사례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독보적인 원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개발한 현장의 장인이나 중소기업 대표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은 이들을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하거나 협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그 기술과 노하우를 완전히 흡수하여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고 단물이 빠지면 토사구팽하려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이때 자본의 생리를 모르는 순진한 기술자들은 대기업의 화려한 제안에 넘어가 자신의 평생 자산을 통째로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은 채 상처를 입고 쫓겨나곤 합니다. 반대로 그 권력과 자본의 탐욕을 이미 간파한 영리한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달콤한 대기업의 임원자리나 수십억의 계약금을 제안해도 나는 그저 시골에서 조용히 내 일이나 하련다라며 철저히 물러섭니다. 내가 가진 정답과 기술이 거대 자본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을 알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과 사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마귀가 조조의 서슬프른 칼날 앞에서도 나는 늙어 아무것도 모른다며 버틴 슬픈 처세가 오늘날 거대 자본 권력 앞에서도 꿋꿋이 자기 신념과 기술을 지키려는 현대 장인들의 외로운 투쟁과 어쩌면 이래도 닮았나 모릅니다. 조조는 천하를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지만 사마귀라는 노학자의 침묵과 물러섬은 끝내 꺾지 못했습니다. 필자 역시 과거의 거대 기업의 수동 인간이요 철저한 소모품이었던 점을 기억하면서 이 원고를 정리하며 과연 누가 진짜 승자인가 깊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역사적, 현실적 관점에서는 칼을 진 조조가 승자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본질과 가치를 다루는 관점에서는 사마귀가 진정한 승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인생공학도인 제 관점입니다. 조조가 살아서 쥔 권력은 유한했습니다. 그러나 칼과 힘으로 이룬 성은 채 50년을 가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마귀가 남긴 인재의 향기와 침묵의 지혜는 18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영향력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깊이 깊은 싱크홀 같은 역사의 진리는 종국에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소유하려 했던 자는 모든 것을 잃었고 소유되지 않으려 침묵했던 자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받아 오나라의 절대 권력자 송건과 그가 내민 총리 자리를 목숨 걸고 거절하며 침묵으로 맞섰던 은자 음준의 숨막히는 처세론을 주석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은 생각을 함께 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공학도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